질문자 저희 라이브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분 역사계 스타죠. 또 계엄을 거치면서 많은 고심 끝에 책도 내시고 오셨는데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예. 예, 그때만 제가 한 달 꽤 됐죠? 1월에 굉장히 작은 그, 지금도 작아요. 예, 굉장히 그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무튼 그냥 도와주러 왔었는데, 네. 그 사이에 확 커가지고. 저희가 또 네. 그 중소기업이긴 한데 네, 너무 저희 채널이 좀 작긴 한데 박재원 아나운서를 위협한다는 소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판 승부가 밀리겠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제목을 두 판 승부를 하려다가 네.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네. 이 기세대로 가면 네. 뭐 충분히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니까 네. 아직 뭐 사실 방송을 그 정식으로 타면 네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요.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라디오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해봐도 뭐 김현정 아나운서나 박재원 아나운서가 좀 올드합니다. 예. 이제 지겹고 질문하는 기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감사하네요. 제가 책을 좀 더 신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큰일 났네. 아닙니다. 심용원 작가님밖에 없네요, 역시. 네. 근데 1월에 네. 저희 한참 그 작가님이 책을 제가 봤는데 네네. 예,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네네네. 예, 3월 5일? 그쵸. 네. 그때 그 1월 저 출연했었을 때 네. 그때 한참 쓰고 있었고요. 그쵸.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낸 거죠. 3주간 이제 뭐 초고 쓰시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3주간. 네. 그래서 완성되는데 한 2달 걸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네. 12월 3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뭐 글 쓰고 방송하고 하는 거 하다가 그럼 도저히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선물해도 썼지만 일종의 뭐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와 같은 글로 네. 한번 좀 제 역사 지식과 한국 근현대사와 이제 현실 정치를 한번 엮어서 뭐 정통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 연구자가 보는 현실 문제 이런 고민을 좀 나누기 위해서 썼는데 이렇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니 채널이긴 해도 홍보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네네. 이해독을 하고 왔어요.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성실함을 또 자랑하자면,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인덱스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오늘 오시자마자 이제 또 그 선물 하나 드리려고 제가 오타를 잡아냈습니다.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 그건 이제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에디터들 출판사가 난리 나는 그래요? 주제인데, 네. 그런가요? 178페이지. 178페이지. 예, 예. 뭐 어떻게 이거 하나요? 별건 아니고 정규제 논설이었잖아요. 어이. 예. 네. 별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아인데 어이로 쓰셨다. 네, 이런 오타는 제가 처음 당해보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다 이제 조갑재 씨랑 정규재 씨를 종종 인용했는데 네. 이 두 분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바른 말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본인들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치. 저는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썼어요. 그래서 90년대 중반부터 이들이 소위 말하는 김영삼의 역사바로 세우기 같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김영삼 같은 야권 인사를 영입해서 쉽게 네. 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개혁이 강해지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박정희 이승만 신화를 만들어서 지난 어떤 그 외환위기를 이용해서 확 새로운 어떤 환상에 기반한 담론을 만들었고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런 그렇죠. 책. 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 국부 이승만의 나라 만들기. 맞아요. 결과가 뭐죠? 탄핵 2번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사실은 저는 조갑재, 정규재 양대 맞아요. 노기자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일은 다 이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막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건 좀 무책임한. 뭐 그건 책에 썼으니까 맞아요. 네,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 소장님 뼈 때려요. 이렇게 네.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들 조갑재 그 기자 이제 대기자는 대기자님이시죠. 네, 대기자님은 네. 한동훈 지지하고 그렇죠. 네, 정규재 주필은 이재명 후보 지지하면서 스리슬쩍 빠져나가려 하는 걸 여기서 콕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되게 현실 정치에서 쓸모없는 사람인데 왜냐면 아니. 영화 미키 세븐틴의 원작 네. 보면 그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을 보면 사실 원래 주인공이 역사가예요. 그래서 그래요? 발달된 과학기술 세계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 같이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과거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꼭 그 반성하는 영상 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저 책을 제가 가지런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삐뚤어져서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왔는데 네. 이 책에 저희 원고는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원고들 안 하는 걸로. 원고들 안 하신 거 알죠? 어차피 제가 이해도 했기 때문에 제 독과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소장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문자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질문하는 기자지만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12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네, 네. 사법부, 네. 대통령, 네. 뭐 군부, 개신교. 검찰 뭐 등등등인데 네. 가장 민주공화국의 적 네. 누구라고 보십니까? 정말 대본대로 안 하시는군요. 아니 참,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왔는데 사실 이제 책 제목 자체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소설가들의 소설책을 빼놓고는 다 출판사에서 아주 자극적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의 가장 큰 민주공화국의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났지만 맞아요. 어찌됐건 모든 집단이 반성을 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그 전한길 씨나 정광훈 씨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수적인 담론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맞아요. 개신교 인구를 어떻게 추산할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이라고 친다라면 그중에 한 100만 정도는 충분히 극우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차세대 극우의 논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은 맞아요. 아마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청년일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인 CBS가 책임 있게 경계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찬이티 자체는 지금도 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좀 외면한 문제는 아니다. 뭐 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심각한 공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습니다. CBS 왔기 때문에 더 힘주어서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사실 손현부 목사랑 정광훈 목사 그 집회, 극우파 집회, 네네네. 예, 제가 잠입 취재했었거든요. 그 점퍼 입고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성적이 꽂고 갔는데도 네네.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네. 예, 제가 그 얼굴로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뚜렷하게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가 지향했었던 신정분리. 중립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좀 재천명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진보든 보수든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극좌든 극우든 극우파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현실적인 중도 노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속에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안 보는 상태에서 지금 내재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조만간 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이제 보면 특히 법원 쪽 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사법부에 대해서 네. 그 119 네. 1월 19일 날 네네. 서부지로 침탈하고 네네. 뭐 중간에 보수 진영이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들 네네. 소위 말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는데 네네. 이 사법부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소장이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준거 집단전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급제 너도 판사해라. 아, 예, 어릴 때부터 꾸미자.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이 꾸미죠. 저는 머리 안 돼서 한 번도 저희 엄마 아빠가 요구한 적이 없어서 많이 그러죠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법대를 치니까. 예, 그렇죠? 서울법대, 뭐 경기고 서울법대 맞습니다. 판사, 맞습니다. 뭐 이 코스, 국회의원. 네네. 예, 내가 바라지 못했던 뭐 그런 어떤 코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맞습니다. 바랬지만 이루지 못했던. 네네. 그것 때문인지 약간 저도 그래요. 사실은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노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들이 하면 네. 뭔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막 헌재 뭐 권한쟁이 있음에도 막 뭉개고 있고 판사들 서로 막 구속 취소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네, 사법부의 어떤 배신, 유틸리티한. 근데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말하고 이제 도망가면 되니까 편하게 말하는 건데 당연하죠. 책이 저는 나오면. 사실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최영학 변호사님이나 김누리 교수님의 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저도 공감을 네. 하는데 최영학 변호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냥 다 부셔버려야 될 감정이 굉장히 고양되시고 김누리 선생님이 이제 뭐 90%가 다 파시스트다 한국의 엘리트가. 근데 이건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감정이 높아지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면 제가 따로 뵙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공적으로 의견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랑정을 통해서 국회의 권능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88년에 이제 13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면서 국회법 개정이 됐고 그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국정조사 및 이제 국정감사 그리고 TV 청문회 마지막으로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서 그렇죠. 국회가 행정부를 권력 견제하는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사법부는 최종적인 과정을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법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딜레마는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좀 큰일 나는데 이제 하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은 제가 먹고 여기만 잘 되는 거잖아요. 이제 책에 다 그래서 이미 나오는... 지금 뭐 벌써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조국혁신당인가요? 그 우리 네. 법관 선출제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일단은 사법부를 우리가 선출하지 않는 것은 국민도 틀릴 수 있고 대중의 입장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이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국가적 가치인 헌법과 법률만을 보는 집단을 길러내는 목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관을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미국에서 하지 않냐? 미국에서는 주법원에서 하는데 그렇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실제 운영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의 종류가 많아지면 우리가 교육감 투표할 때 사실은 그냥 그렇죠. 정치 성향으로 투표하듯이 맞아요. 미국의 사법부 투표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 만능주의는 저는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게 입증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런 나쁜 사법제도를 이게 해놓고 갔는데 이게 잔재다. 근데 일본은 사실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일본은 사실은 사법부 쪽의 법관들이 정치로 넘어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네요. 치국 평천하기 때문에 유경훈화 때문에 하면 다 정치로 오는데 수신하고 나서 네. 출세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넘어오진 않습니다. 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법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공수처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법부 인사들이 전관이후 제한하는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정치 영역으로 넘어온 영역에다가 상당히 높은 좀 어떤 방어막을 좀 쳐둬서 전문 정치인의 영역과 전문 법조인의 영역을 좀 구분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와 사법부 위상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이제 일리 있네요. 김두리 교수님이나 최영학 선생님 변호사님도 별로 아니다. 저 화내지 동의해요. 않겠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알고 있는 보세요? 분들이어서 제가 가지고 부담되네요. 네. 아니 이제 사법개혁의 양대 축을 박은종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검사장 직선제 네. 미국에서 한 거.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법조인 중에서 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 전혀 네, 효과 근데 없어요. 네. 그러면서 또 대배심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배심원제. 요건 어떻게 보세요? 배심원제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니까 내각제로 가자. 우리나라 딱 한 번 2020 때 내각제였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장면. 세상이 무능했던 게 없고 또 하나 뭐냐면 과두정에 의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배심원제 같은 거 좀 부분적으로 하는데 큰 성과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그쵸. 검사장 선거제도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대배심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걸로 한 번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분노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다 경험해 봤던 거기 때문에 백마타 초이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노에 근거한 어떤 선택은 좀 조심스럽고 맞아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모든 곳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모든 곳에 법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잘 취재도 하고 연구도 해서 그러니까 법조인의 방향성을 적어도 정치 쪽에서 많이 좀 담벼락을 높이는 효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정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이성에 근거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을 차근하게 만들어가자. 저는 공수처도 보면 이번에 굉장히 뭐 많이 사람들이 저부터도 네. 막 욕했는데 네. 여튼 시스템을 좀 바꿔놓으니까 막 이게 변화의 어떤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적인 대안을 찾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법부도 없어질 수는 없고 그리고 괜히 그쪽이 선출제가 아닌 이유도 또 있는데 그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네. 박학다식하시다. 그걸- 고퀄리티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네요. 그걸 이제 알았다고 아, 하시는데 좀 섭섭하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나름 와. 유명한데, 여기 그 역사인 연구소장 이게 댓글 부대 몇 명입니까? 일단은 제가 근데 사실 원래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나오다가 저 주로 문화계 쪽에 나오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꾸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갑자기 다시 또 나와서 여기 CBS 이제 저랑 북한도의 십자가 만든 맞아요. 반대인 PD가 이런데 왜 나오냐고 자기랑 아름다운 기독교 다큐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식인의 이 생성하는 지식인으로 소장님을 만들고 있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어쨌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앞에 나오셨던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분들의 그 리얼리티 전혀 못 따라가죠. 아닙니다. 근데 저도 설득이 됐어요. 저도 여러 팬을 만나고 저도 사법개혁에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소장님 말씀 딱 들으면서 백마탄 초이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뭐랄까?
그거를 자꾸 띄어내야 되는 게 네. 저는 그건 박정희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아 박정희 포커스. 나라가 작을 때 박정희라는 존재가 쫙 세상을 바꿨다. 한 방에 빵. 네. 그리고 그의 대안으로 뭐 김대중 우리 선생께서 했다. 그치. 그 시대는 가능했죠. 맞아요. 왜냐면 그 시대는 그만큼 사회의 단위가 작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고도화가 돼 있는데 다 잊었지만 2,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00만 디지털 인재 기르겠다고 했는데 뻘소리 했죠. 예, 근데 NVIDIA의 세상을 보면서 알지도 못한 놈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교육부 문서 보면 7만 디지털 인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제 끝났다는데 우리가 윤석열 시대 때의 또 그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맞네요. 사실 그 정치인들이 진짜 나쁜 게 그런 희망 고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렇죠. 많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MB가 뭐 4대강 하면 뭐 예를 들면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때 강용석 씨가 그 썰전에 나와서 나도 그게 안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낄낄거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747 공약 너무 기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될 거 알면서 국민들한테 다시 박정희 시대에 7% 성장을 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가면 이제 야권이 권력을 잡을 거라 저는 보는데 좀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니까 잘 설득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차분하면 냉정할수록 그 있잖아요. 모두가 차분할 때 혼자 화내면 뻘쭘하듯이 그만큼 폭도나 구급파들도 전 그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득이 됐습니다. 아이 다행이네. 요거 하나만 더요. 5.18 민주화운동 이번에 양심적인 군인들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선생님 보시기에 막 헬기 여기 수방사 네네네. 김종대 의원이 설명했는데 네네. 들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헬기 띄우려면 네네. 뭐 아시죠? 수방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쵸, 그쵸. 실전사. 그러니까 야 왜 서울 상공에 왜 헬기? 그러니까 그쵸. 뭐 근데 계엄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육사끼리 짬짬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육사거든. 뭐 삼사관학교. 네네. 그러니까 육사끼리 김용인 거 다 했는데 야 띄우라면 띄웠는데 아니 이유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을 거절하면서 지체된 거예요. 뭐 곳곳에 그런 네. 의인들이 존재했거든요. 뭐 이거 보시고 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군부를 다쓴다는 게 힘든데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좋은 현상이고 네. 그만큼 민주화가 진척됐고 만약에 뭐 굳이 군의 의인의 원형을 이야기한다면 정우성 씨죠. 네. 아 영화. 네, 서울에 보면 나왔었던 그 장태환 장군인데 네.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잘 기억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저항만 기억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그때 저항하시고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하고 구금도 되고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장태환 장군이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권기 때 그때 제한군인 회장이 되세요. 아. 근데 이제 제한군인 회장을 그냥 된 게 아니라 제한군인의 최초의 직선제로 당선하신 분이에요. 아 투표를 했구나. 요 바로 전이 소준열인데 소준열은 5.18 짓밟았던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준열 때 직선제 하겠다고 했는데 장태환 장군이 직선제로 당선이 돼서 그때 제한군인의 최초로 이 제한군인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네. 사실은 군의 그 완전한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최초로 군의 중립화 선언을 주도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12.12 및 5.18 백서를 2권이나 발간을 하면서 정말 이 군의 정치적 참여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도 만드셨어요. 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날 밤에 억울한 실패만 기억하지만 그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열정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군의 방향을 여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군사관학교 4년제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번에. 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은 친구도 만나고 그죠. 뭐 술도 마시고 네. 세상과 계속 소통을 하는데 그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 안에서 딱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 또 병사들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일주일에 3시간씩 정신교육, 정훈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군대 좀 늦게 가서 네. 이제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한 반공주의가 아니라 국내에 암약한 어떤 그런 간첩이나 맞아요. 어떤 그런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식의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에도 썼고 지금 사실 뭐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무슨 공부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까발려 봐야 된다. 그러네요. 이들이 정상적인 헌법 교육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훈 교육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제 보훈부 장관 정도 바꾸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바꾸니까 저쪽도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좀 뒤늦게 군대를 갔었을 때도 대통령은 노무현이지만 군대 내 교육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군대 내에서는 노태우 때 만든 신좌경주의에 대한 경계. 아, 신자경주의. 네, 그러니까 책에 나오죠. 그렇죠. 북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암약하는. 아. 근데 그게 사실 뭡니까? 아. 소위 말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거나 그렇죠. 사회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맞아요. 대한 통제거든요. 노동운동하면 빨갱이다.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도 진보적이거나 변혁적인 사회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10대 때 더하고 그런 상태에서 군대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작정하고 남성 2030들을 우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좀 준비를 잘해서 이 군의 정훈 교육이나 그리고 육사의 교육에 대한 민의 관리나 민의 감시 같은 것들을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 어떤 그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도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혹은 군대 내에서 무슨 자료를 쓰는지를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 장교 한 분이 탈영을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시든가 그게 아니면 빨리 좀 내놔라.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해왔고 그러네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이제 그냥 누구 한 명 좋은 사람 꽂아놓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역사학계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역사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좀 교육시키고 이런 식의 민의 통제 이것이 좀 관철되면 지금의 의인들이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육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엘리트 그쵸. 교육에 또 효과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걸 좀 하는 게 좀 더 항구적이지 않을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쓸모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앞의 이슈를 따라간다면 저는 일단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구조와 원거리적인 걸 보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좀 다른 얘기인데 역사 이제 조선 고려 뭐 과거 보면 네네. 그러니까 강군 정책, 네. 소위 말해서 부국강병 있을 때는 네네.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이게 군인들이 뭐 군인하고 뭐 국방장관 똥별들 할 때는 제일 국방력이 약하고 세종 때가 강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맞습니다. 예, 글자를 만들고 맞습니다. 문민 정책을 써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배하는 그 왕실이 그 왕조가 통솔하는 군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번에 그 고려 어란 전쟁인가요? 네. 거기 나오는 저기 강감찬 장군 문관이거든요. 아 원래. 거기 나오는 주요 오. 지휘관들 왜냐면 고려는 그러니까 이 고려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고려는 체계적인 무신 육성 정책이 없었어요. 오. 문과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용력 있는 군사들을 많이 기르고 대신에 그들을 지휘하는 건 다 문관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도 아. 사실은 무신 정권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문관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뛰어난 문관이 사회를 이끌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성리학적 인간. 평소에 학문도 많이 하시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군사훈련도 잘 하시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동의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무민 이거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금 이상하게 헤그세스 좀 이상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미국이 보통 전통적으로 최강 군대 보면 네네. 이 미 태평양 파람대 네네.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보더라고요. 예산을 쓰는 그냥 항공모함 한번 뭐 뛰면 하루에 3천만 원이야 기름값이. 시동만 걸어도 뭐 얼마 든다. 예,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네. 중동 전쟁, 뭐 아시아 전쟁 있을 때 어떻게 이동시키고 전투기를 아니 기름 떼가지고 100번 출동시킬 바에 한 번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네, 네. 이거를 경영화 시키더라고요. 예. 그 참고로 그 세뮤얼 헌팅턴 그 문명의 충돌을 쓴 헌팅턴. 헌팅턴이 유명하죠. 민군 관계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도 돼 있는데 보면 군사 쿠데타나 군의 내정 개입은 아예 언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아, 그죠.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적인 이 사람들이 군의 전문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이 어떤 내정 간섭 한다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 그죠.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냥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 헌팅턴 생각하니까 요건 어때요? 제가 또 이 부분 역사교육 마찬가지인데. 대본은 왜 주신 거예요? 이게 뭐 대본. 아무 흐름대로 안 가고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뭐 하나라도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고. 네네네. 뭐 하나라도. 네. 저 PD님도 계시는데요. 아 저는 헌팅턴 책 읽고 제가 네네. 문명의 충돌 읽고 그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거기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 얘네 무조건 떼놔야 된다. 어. 예, 얘네 그러니까 세계 제1의 그
인구 강대국 그리고 세계 제2의 경제 음. 이게 합해지면 난리 나는 거야. 미국 패권을 뺏기지. 그래서 아세안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에 EU를 능가할 수 있으니까 얘네 무조건 박살내야 된다. 이게 대동아시아 그러니까 파이스트 극동아시아의 일본 정책이던데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굳이 구현된 사례로 뭐 헌팅턴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 한참 잘 나갈 때 90년대 때 AMF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금을 마련해서 아시아 협력기금 만들고자 했는데 그걸 빌 클린턴이 이제 깼죠. IMF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중일 FTA 같은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쵸, 다 안 그쵸. 됐죠. 이게 되게 저는 기자님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책에다도 제가 이제 북한과 국제관계 말을 썼는데 네. 세상에 지금은 종북 좌파로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친중. 친중 뭐 그리고 뭐 중국 유학생은 잠재적으로 뭐 간첩 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가면서 세상의 내정에다가 지금 국제관계 얘기를 껴드는 황당한 상황이 맞아.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지만 네. 요즘엔 우리나라 대학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친구들이 지금 뭐라냐면 우리나라 대학이 붕괴하는 꼴을 볼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고 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 대학생들은 굉장히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굉장히 개방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중국에 알릴 수 있는 친구들인 그쵸. 거를 그건 정말 큰 위험하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제가 한번 사보셔도 됩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예. 1장이 한미 관계 복원이고요. 2장이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로의 승격이고요. 그리고 3장이 그랜드 바겐을 통한 남북 관계 회복, 4장이 일본한테 할 말을 한다예요. 독도 방문한 거. 여기까지가 네. 박정희부터 이명박까지 한국의 보수가 지켜왔던 원칙이에요. 예. 한미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중국, 일본과 잘 지내고 네.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 예. 나름 일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안 깼는데 네. 이걸 깬 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드 배치랑 그렇지. 개성문화 폐쇄.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시간을 보면 그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 사건이 났었을 때 박광자 씨.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 개성공단을 폐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타격을 주니까. 그러나 그거는 그걸 깬다는 건 남북의 어떤 관계, 경제 고려, 동아시아 경제 협력 이거를 다 깨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나는 그걸 막았다. 근데 그걸 그 다음 대통령이 깨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나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냥 막 가자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핵무장론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전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킬체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핵을 갖는다? 일본도 핵을 갖는다? 참 잘 돌아가는 화낼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보수는 보수의 아젠다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이 얼마 전에 출간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후회하셨어요. 뭘 후회했냐면 내가 그때 북한과 미국을 직접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더 북한과도 우리가 대화하고 미국과도 대화하면서 가능한 걸 해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몇 차례에 걸쳐서 회고록에서 네. 후회를 했죠. 맞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와 북한 사이에서 가능한 얘기들은 해나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북한을 굉장히 모멸적으로 보고 있는 게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좀 감내를 하면서도 좀 풀어가야 될 숙제다. 뭐 그런 고민도 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모론처럼 보는데 저는 헌팅턴 책을 보고 많이 느꼈던 게 그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팍스 아메리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을 써요. 그쵸, 그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하겠어. 제가 미 대통령이면. 근데 예를 들면 동북아에 우리가 계속 이 갈등이 되는 게 공동 교과서가 안 나옵니다. 역사 그쵸. 교과서. 네, 예. 네. 유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든 독일에 있든 폴란드에 있든 같은 교과서를 배워. 독일의 나치의 만행을. 그러니까 서로 조정하죠. 내용은 조정하지. 막 그렇죠. 이렇게 아우슈비츠에 해놨더라도 넣어서 같은 인식을 하고 같은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는 절대 한중일 교과서 누가 반대해도 반대해가지고 각자 다른 거 배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교과서로 보면 자기들은 히로시마 원폭의 피해자야. 그렇지. 예, 그렇죠.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해. 그렇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요 문제도 사실은 인식적인 측면에서 이거 뭐 너무 이제 큰 얘기로 가는 건데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중일은 각자 자기 역사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쵸. 국가주의여서 중국은 중국의 역사만 배우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만 배우고 일본은 일본의 역사만 배워서 상호
교류한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중국에 의지해서 진행됐던 게 절반이 넘고요. 그리고 일본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같은 거 다 이제 동아시아에 전파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중일의 협력과 연대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려고 작업을 진행하면 할 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더라도 그 어떤 애매한 문제를 역사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이나 보편적 가치 이런 새로운 담론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역사보다는 그냥 새롭게 뜨는 보편적 인권 개념 같은 걸로 묶어도 한중일이 사실은 함께 갈 수 있는 고리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하려는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한 김영삼, 김대중 이때는 네. 여야 막론하고 많이 후원해 줬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 갑자기 답답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정말 그쪽 이제 학계에 선생님들끼리 서로 돈 모아서 이렇게 가끔 만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그런 문제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배후에서 일본을 저버하는 건 미국이 힘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사 반성을 네네. 안 하고 자민당 툭툭 튀어나오게 하고 네네. 야스쿠니 가는데 네네. 솔직히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죠, 그거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러면서 한미일, 아니 제가 한중일도 아니고 한미일 협력 얘기하길래 이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바이든이 제일 좋아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너네 그만 싸워. 네네. 어. 근데 이번에 뭐 최상목 부총리 미국 가셨던데요. 그래서 네, 투 플러스 투.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마지막으로요. 그런 면에서 지금 관세 협상하는 한덕수 대 지금 미국에 다 내주겠다고 네네. 공식 선언했어요. 그 파이낸스 타임즈하고 할 때 저도 봤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겠다. 네네. 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하는 정부 관료가 네. 맞서 싸우지 않겠다니. 그럼 어디까지 내주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죠. 왜냐면 네. 이제 협상이라는 걸 할 때는 제일 늦게 하는 게 좋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갈 이유도 없고,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 참 의문이 좀 들게 되고요. 그럼 너무 바보 같은 선택이 나쁜 결과를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이제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토건 귀족 때문에 문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문제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한국에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치 세력이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자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만 토건 계급이 문제야. 저희 집에 앞에 얼마 전에 땅거지 현상이 있었거든요. 오. 제 집 앞이에요. 그거 오. 아시죠? 그렇게 네. 그 싱크홀. 강동구에 싱크홀 났던 네. 거 저희 집 앞이거든요. 저희 아들들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제가 맨날 기름 넣는 바로 거기에 아이고, 땅거지인데 큰일 났네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지난 1, 20년간 지하철 연장공사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계속 땅을 파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터지면 사람들이 개발이 문제다 하지만 누구도 장기적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한덕수나 어떤 경제 관료들이 지금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과 가서 협상을 할까? 그럼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죠. 네. 단순하게 윤석열의 어떤 잔당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한다 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시각인 더 거고 큰 그림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말 조선의 사대주의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 맹목적 어떤 숙미주의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커넥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뭔지에 대한 연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현재 우리한테 없어요. 그걸 집요하게 추구하는 정치 세력도 없고 그걸 집요하게 노력하는 연구자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건 분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윤석열의 잔당들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원래 나쁜 놈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총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J 때도. DJ 때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이런 게 되기 오늘 저 집에 갈 수 아닙니다, 있을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저도 눈치를 보고 다시 문화계로 복귀해야 되거든요. 이거 큰일 나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만 책에 나온 그러니까 거니까. 만남이 중요한데 네. 한판 승부 이런 데는 애초에 좀 잘 될 때 갔는데 네. 여긴 제가 너무 이렇게 처음 할 때 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저기 PD님들이 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저희가 또 팩트 체크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분들입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차기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그 옛날 이해찬 씨가 말한 것처럼 뭐 20년을 집권하겠다. 20년 집권한다는 게 권력을 20년 갖겠단 말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으로 꿈꾸던 어떤 해방 세상을 그렇죠. 만들겠다는 열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의 근시안적인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교정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네요.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듭니까? 거긴 재원이 필요하고 연구자가 필요하고 그걸 지지해주는
어떤 지지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현재는 그 세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그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때려 부시자. 다음 대통령 누굴 만들자라는 너무나 작은 어떤 그 정치 이슈에 매몰되는 게 있습니다. 맞네요. 그거는 정말 해결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 실망 많이 해봤잖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아니 그 착각하고 넘어가고. 예, 뭐 여야를 아우른다면 뭐 김영삼 대통령 처음에 멋졌죠. 풀석.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정도 아이들도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렇죠. 건 사실 아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어떤 진보적인 세력 자체가 절반이 안 됐다라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는 절반 이상이 지금 굉장히 진보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보 세력이 권력을 잡았었을 때 사회가 진보화되냐? 저희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자라나는 세대들 입장에서는 똑같네 이런 말 나오는 건 그거 갖다가 니들이 우리를 알아? 이건 되게 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네네. 그 대선 시즌에서 네. 그 소영이가 저희가 아주 딥한 고퀄의 토론하고 있는데 네네. 예, 대담 그 대선 후보들에게 네. 이번 대선 말고도 네. 향후에 많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어떤 메시지 역사학자로서 한마디. 저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또 제가 균형 있는 발언한다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개혁의 시대, 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 속에서 외환 위기를 극복한 정말 지식인적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그 이후에 아무런 아젠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아젠다와 실력을 가진 정치인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누굴 비방하거나 이상한 거 하잖아요. 무슨 그 가수 이렇게 불러다가 뭐죠? 하여튼 미국 가수에다 이렇게 번안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네. 하고 트렁크통에 들어가고도 하는데 네. 제발 그런 저열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실력을 갖는 공부하는 김대중 대통령 같이 똑똑한 그쵸.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직 혹시라도 네. 정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네. 이제 문학의 인사로 다시 돌아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소장 같은 분에게 허들이 낮고 양질의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건 모르겠고, 네.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요건 사실 이렇게 이 민주공화국 네. 누구인가 이렇게 짧게 네. 쭉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데 네. 이제 분야별로 제가 잘 연구를 해서 저도 10년 내에 교육계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뭐 군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학술서나 이런 걸로 좀 다음 시대의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성과는 제가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훨씬 힘들죠. 머리 나쁜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보도국에서 하나 샀는데 제가 또 따로 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증샷에서 보낼게요. 알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뿌리면서. 일단은 이걸로 소장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네네. 저희가 또 이 다음 책이 나오거나 네네. 또는 계속 연구하시면서 좋은 소재 있을 때 네네. 언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락 드리기도 하고 혹시 네네. 내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시간 빼서 알겠습니다. 생방으로 초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저기 내가 캡처를 떠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